저는 올해 69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밥상 위의 정적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식사는 늘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식탁은 폭탄 하나가 올려져 있었어요. 며느리 결혼식이 끝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한쪽이 비어 있었죠. 그동안 결혼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막상 모든 게 끝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참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엔 평화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 그 평화가 고요가 아니라 허전함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마다 눈을 뜨면 아들이 신혼집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방의 문이 여전히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불 꺼진 방 안 깨끗이 정리된 책상 위엔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제 정말 떠났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그때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양가가 식사 자리를 가지자고 했다는 이야기였죠. 며느리의 어머니 쪽에서 먼저 초대한 자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묘하게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사돈이라는 말, 그 단어가 입안에서 낯설게 굴러다녔어요. 평생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내 입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돈댁과 식사라니 이제 진짜 내가 시어머니가 된 거구나. 그날부터 이상하게 심장이 자꾸 빨리 뛰었어요. 저는 그런 자리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고 편하게 하려 하면 예의 없어 보일까 걱정되고 그 중간을 맞추는 게 참 힘들었어요. 식사 자리가 잡힌 주말 전날 저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괜히 손이 분주했어요. 가져갈 반찬을 준비할까 아니면 빈손으로 가야 하나. 요즘 사람들은 괜히 정성 들이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자 싶었어요. 결국 김자반, 장조림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깻잎질을 유리병에 담았어요. 그건 그냥 제 습관 같은 거였어요. 정이란 건 손맛에 묻어나오는 거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자리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밥 먹는 게 밥이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두 집안이 서로를 평가하는 첫인상의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이 계속 분주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사소한 게 다 신경이 쓰였죠. 드레스룸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너무 화려하면 과한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 중간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옷을 몇 벌 꺼냈다가 다시 접고, 걸었다가 또 내려놓고, 결국 그날 밤엔 아무 옷도 고르지 못했어요. 머리맡에 걸린 거울을 보니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어요. 나도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슬퍼졌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엄마로 불렸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불리게 됐어요. 이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는 말을 그제야 이해했어요. 어느새 나는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식사 하루 전날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6시에 한정식 집에서 뵈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그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루 종일 별다른 일도 없는데 온몸이 긴장된 사람처럼 팔이 뻣뻣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문득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동안 살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어요. 주름 사이사이엔 세월이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수많은 걱정의 그림자가 얽혀 있었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잘해야 해. 오늘만큼은 품위 있게 보여야 해.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설 때 문턱을 넘자마자 바람이 스쳤어요. 그 바람이 마치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았어요. 식당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차 안에서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고 저는 손가방 안에서 꺼내지도 않은 유리병을
손끝으로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괜히 그걸 들고 가야 하나 놓고 가야 하나 그 사소한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빛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며 창가를 따라 따뜻한 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참 예쁜 저녁이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식당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문을 여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문 안쪽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이 나를 반기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의 신호인지 그땐 아직 몰랐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속삭였어요. 오늘 이 자리 그냥 밥 한 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실내에는 은은한 조명과 저녁된 냄새, 고급 한정식집 특유의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구두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직원이 앞장서서 방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돈댁을 봤어요. 며느리의 부모님,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그 옆에 사모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사모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단정한 머리 모양의 진한 회색빛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선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었어요. 낯익은 눈빛.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잠깐 그 눈과 마주친 채 마음속으로 누구를 닮았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어요. 괜히 오래 마주보면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사돈댁 어른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점잖았어요. 그분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고 그 사모님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도 이상하게 묘한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특유의 경직된 공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숨을 쉬는 리듬 속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젓가락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떨림을 감추려 젓가락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그 동작이 반복됐어요. 반찬이 하나둘 놓였고 음식은 정갈했어요. 눈으로 보기엔 완벽한 상차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음식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향이 낯설었어요. 그 사모님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뭔가를 애써 감추는 듯 보였어요. 웃음 뒤에 그림자가 있는 사람, 그런 인상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전에 어딘가에서 이 사람을 봤던 걸까? 아니면 이상하게 내 기억 속 어떤 사람과 닮았던 걸까? 그럴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서빙하던 직원이 나가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식사 자리엔 예의상 오가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들 속엔 얇은 막이 쳐져 있었어요. 서로의 집안, 자식 이야기, 좋은 척, 예의 있는 척, 그 속에서 진심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돈댁의 사모님이 제 쪽을 흘끗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내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켰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녀도 내 시선을 피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스치자마자 모래먼지처럼 흩어졌죠.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하는데 그 속엔 알고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끓기 시작했어요. 그 끓음은 불쾌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방 안의 조명이 조금 어두웠고 그 빛이 테이블 위의 접시들을 금빛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빛 속에서도 그 사모님의 얼굴만은 이상하게 희미했어요. 빛이 닿지 않는 얼굴처럼. 그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색이 바랜 인물 하나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내 안에 어떤 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사람은 가끔 이유도 모른 채 직감으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날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 언젠가 내 삶에 한 번 스쳐간 적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시간이 이상하게 멈췄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희미하게 들렸어요. 마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손을 대고 묻어둔 기억을 흔드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분명했어요. 오늘 이 식사 평범하게 끝나진 않겠구나.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식적인 웃음과 예의 바른 말투, 그 사이사이에 흐르는 정적이 낯설게 들렸죠. 누군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 국그릇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그런 사소한 소리들조차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사람 사이의 침묵엔 종류가 있다는 걸요. 편안한 침묵도 있고 낯선 침묵도 있는데 그날의 침묵은 분명 불편한 쪽이었어요.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앞의 음식은 정갈하고 그릇은 반짝이고 향은 고급스러웠지만 그 모든 게 내게는 낯선 무대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관객이 되어 어떤 연극의 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사돈댁의 어른은 식사 내내 점잖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었고 그 옆에 사모님은 그 말 끝마다 미소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자주 멈췄어요. 입꼬리만 웃고 눈빛은 웃지 않았죠. 그걸 본 순간 제 속에서 다시 한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소는 어딘가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래전 기억을 참으며 웃는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내가 그런 미소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아마 내 젊은 시절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얼굴도 이런 미소를 짓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중반쯤 흘러갈 때 누군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그건 형식적인 제스처였죠. 잔들이 부딪히며 짠 소리가 울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 소리는 공허했고 잔 위로 비친 조명이 마치 서로 다른 마음을 가려주는 커튼 같았어요. 저는 잔을 들고도 마시지 못했어요. 술이 목으로 넘어가면 속이 울렁거릴 것 같았거든요. 그 사모님은 조용히 잔을 비웠어요. 그 순간 그분의 목젖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불안이었어요. 분명 그 사람도 나처럼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와 미소가 오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류가 생겨났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누군가의 말끝이 아주 작은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죠. 사람은 말보다 표정으로 먼저 변한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자주 굳었고 그 굳음이 내 시선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이었어요. 그럴 땐 괜히 쓸데없는 손짓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반찬을 집어 옮기고 물컵을 닫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고 그런 동작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동작을 반복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졌어요. 식사 도중 사돈댁의 사모님이 내 쪽을 향해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처음엔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웃음 뒤에 어딘가 의미 모를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반가움도 불쾌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하나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눈빛을 보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히 느꼈어요.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는 걸요. 이상한 일이지요. 서로 이름도 집안도 배경도 처음 알게 된 자리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게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운명이 장난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시선과 기억이 더 많이 오갔어요. 한 접시의 고기보다 한 그릇의 국보다 그 사람의 눈빛 하나가 훨씬 더 무거웠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공기가 점점 식어갔어요. 웃음은 줄어들었고 말은 점점 짧아졌어요. 누구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식탁 위에 놓인 마지막 반찬 하나가 식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건 마치 오늘의 분위기를 그대로 닮은 것 같았어요. 그 사모님은 그 반찬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잠깐 나를 스쳤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직감이 다시 꿈틀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 오늘 만난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그녀의 젓가락이 손끝에서 떨어지며 짧은 금소금이 울렸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 사소한 소리 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비밀이 새어나오는 신호 같았어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젓가락을 집었지만 그 순간 이미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그날 그 젓가락의 소리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음식이 남아 있었어요. 한정식 특유의 고요한 정갈함, 그 속에서 젓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누군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사람이 많은데도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 정적 속에서 내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이 자리가 오늘 그냥 끝나지 않겠구나. 그 예감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죠. 그때였어요. 아들이 잔을 들고 식탁 한가운데 잔잔히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젊은 사람의 예의였어요. 한쪽 끝에서 잔이 오가고 다시 돌아와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미묘한 긴장을 느꼈어요. 아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 말은 나중에 내 삶을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 옛날 첫사랑 이름이 사돈 어머니랑 같네요. 그 말이 식탁 위를 스쳤어요. 그 짧은 문장이 방 안의 온도를 확 낮췄어요. 젓가락질하던 손들이 멈췄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그 순간 내 옆에 사모님, 그러니까 사돈댁 어른의 부인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은 놀라움도 웃음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억이 깨어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남편을 스쳤고 그 시선이 내 남편에게 닿는 순간 내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사람의 표정이란 게 말보다 먼저 변하잖아요. 그날 내 남편의 얼굴에서 나는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을 봤어요.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숨을 삼키는 목젖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게 저였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방 안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누군가의 젓가락이 떨어져 탁자에 부딪혔지만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앞에 잔을 보고 있었어요. 투명한 술 속에 내 얼굴이 비쳤어요.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붉어진 귀, 굳은 입술, 흔들리는 눈동자.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오래 눌러뒀던 분노와 놀람의 그림자였어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어요. 그땐 정말 어렸어요. 그분이 결혼하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갈랐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동안 내 옆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분노, 수치, 허탈, 슬픔이 뒤섞여 어떤 감정으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몸속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들조차 먼 배경처럼 보였어요. 누군가 물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나는 내 옆에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을 열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그 어떤 고백보다 더 명확했어요. 사돈댁의 사모님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눌렀어요. 그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누구를 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였을까, 내 남편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나서야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내 남편이었어요. 그 짧은 숨소리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요. 숨소리 하나에 우리가 쌓아온 모든 시간, 가족, 믿음, 평온이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어요. 그날 밤 그 식당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어요. 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 내 남편의 굳은 표정, 그리고 아들의 멍한 눈빛이 한 장의 사진처럼 겹쳐졌어요. 그날 식탁 위엔 음식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올려져 있었어요. 누구도 손을 뻗지 못한 그 밥상 위에는 한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박미현. 그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불씨였어요. 그날 이후로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러갔어요.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았죠.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어요. 누군가의 젓가락이 떨어진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소리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날의 공기와 냄새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의 머릿속에서 이게 진짜일까? 를 되뇌고 있었어요. 나는 술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 잔 안엔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지만 그 표면 위에는 내 얼굴 대신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그녀였어요. 그 사모님, 내 남편의 옛사랑. 이제는 사돈이 되어 마주 앉은 사람. 그녀의 존재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도리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꼭 다물린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건 처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의 마음 어딘가엔 이 여자가 여전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생활 동안 그런 기척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조용히 숨겨져 있던 그 시간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출근이 유난히 늦던 날, 이유 없이 멍하니 창밖을 보던 날, 갑자기 묵묵히 술잔만 바라보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졌어요. 그리고 그 퍼즐의 가운데 오늘 만난 그 여자가 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목구멍이 막혀서 숨을 삼키는 일조차 힘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저 온몸이 굳어버려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숨소리가 내 귀에 너무 크게 들렸어요. 한 사람의 숨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나는 세 사람 모두가 각자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구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은 빠르게 식어갔어요.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사라지고 따뜻하던 찌개는 이미 미지근해졌어요. 누군가의 젓가락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반찬들이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건 마치 그날의 우리 마음 같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 마음. 식당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나는 그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 바람이 내 손등을 스쳤어요. 그 감촉이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쓸어내리는 듯 했죠. 그날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든 적이 없었고 그 사모님은 하염없이 물잔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유리잔 위를 둥글게 돌 때마다 그 표면에 작은 물결이 생겼어요. 그 물결은 이내 잦아들었고 그걸 보는 내 마음도 점점 무너졌어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도 눈치만 보며 자리에서 일어설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젊은 그 둘에게는 이 복잡한 공기가 너무 버거웠을 거예요. 나는 식탁에 놓인 반찬 그릇을 바라봤어요. 그릇 속의 반찬들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식탁이 아니라 누군가의 과거가 차려진 자리구나. 그날의 식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이 아니라 감정이었어요. 누구의 젓가락도 닿지 않은 그 밥상은 결국 우리 모두의 상처로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건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끝났다는 감각이었죠. 그 한순간에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진심이 드러나 버린 무덤 같은 자리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도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빛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사람이 빠져 있었죠. 마치 햇살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재가 방 안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한마디 없이 움직였고 신문을 펼치면서도 활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의 손끝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습관처럼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젓가락을 놓았지만 그 식탁엔 아무 향도 없었어요. 김이 피어올라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식당에서 맡았던 찌개 냄새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는 차가웠고 아직도 내 마음을 데우지 못했어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공간이 그 침묵을 대신 떠안는다고 하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벽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엌의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리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그 소리들이 마치 내 마음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늘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집안을 가로지르지만 그 발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 그게 지금의 우리였어요. 남편은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묘한 거리만 유지했죠. 말 대신 숨소리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침묵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그날의 식탁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녀의 표정, 남편의 굳은 손, 아들의 어리둥절한 눈빛.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라.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가끔 남편이 거실로 나가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모른 척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술잔이 테이블에 닿는 둔탁한 소리. 그게 내 심장 두근거림과 똑같은 박자로 울렸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식사 자리 이후 아들이 마음이 불편해 보인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의 진실이 혹시 아들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긴 건 아닐까? 나 역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다는 말만 했죠.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모든 게 뒤틀려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거실 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있었어요. 소파 위에서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며 손에는 아직도 잔이 들려 있었어요. 그 잔의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게 마치 눈물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그 잔을 치우려다 멈췄어요. 손끝에 닿은 그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상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그가 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 그 편지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그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글씨는 여자 손글씨였어요. 정갈하고 조심스럽고 익숙한 필체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맨 아래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내 마음에 박혔어요. 그날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건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저주의 문장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눈빛을 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이면 밥상이 차려지고 저녁이면 그릇이 비워졌지만 그건 함께 먹는 밥이 아니라 각자의 침묵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야위어갔고 나는 점점 말라갔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싸웠으면 나았을까. 소리라도 질렀다면 서로의 분노를 확인했을 텐데. 우리는 그마저 하지 못했어요. 싸울 힘조차 없었어요. 사람 사이의 온도는 그렇게 식어갔어요. 어느 날 새벽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어요. 그때 문득 거울 속에 내 눈이 그녀의 눈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슬픔을 숨기려던 눈빛, 그게 나한테도 있었다는 걸요.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우린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어요. 법적인 관계는 남았지만 서로의 인생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방으로, 나는 내 방으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어요. 남편의 방에서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걸 들었어요. 희미한 목소리로 마치 꿈속에서 부르는 사람처럼 그 이름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어요. 예고도 연락도 없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마치 오래된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그리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사람이 또다시 내 집 앞에 서 있다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주간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질 듯이 끌어올랐어요. 그날 식당의 공기, 그녀의 떨리는 손끝, 남편의 침묵,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몸은 문을 막고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천리 밖으로 달아나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죄책감보다는 해야 할 말을 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심장은 불길처럼 뛰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호흡이 짧아졌어요. 거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췄는데 그 빛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눈이 아팠어요.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 봉투만 바라봤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날 이후 너무 죄송했어요. 그 한 문장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죄송하다는 말은 마치 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소리 같았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과의 과거가 오래된 일이라고, 그땐 몰랐다고, 지금은 그저 편히 살고 싶을 뿐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묘하게 웃음이 났어요.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을까? 내가 평생을 걸고 쌓은 삶이 누군가의 추억 한 장면으로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그녀는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그 두 손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기도는 죄를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돈도 편지도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남자는 내 남편이었고 여자는 그녀였어요. 바닷가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그걸 천천히 내 앞에 밀어놓았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제게 마지막 인사예요. 이제 잊으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어요. 당신은 이제야 잊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나를 향해 한 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현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어요. 누군가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냄새가 남았어요. 그건 바닷바람 냄새였어요. 사진 속 배경처럼 씁쓸하고 오래된 소금기 같은 냄새. 나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속에 두 사람은 참 행복해 보였어요. 웃음이 가득했고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베었어요.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웃음 속엔 거짓이 없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의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은 거실에 앉아 사진을 불태웠어요. 불길이 사진을 태우면서 그들의 얼굴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얼굴보다 그녀의 눈이 더 오래 남았어요. 그 눈빛이 마지막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야 나는 손끝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걸 봤어요. 그건 분노의 열이 아니라 허무의 잔열이었어요.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날 나는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은 예전보다 더 늙어 있었어요. 피곤하고 공허하고 텅 비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마음 한켠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이제는 미움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녀가 다녀간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어요.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평소와 달랐어요. 공기 속에 무언가 빠져나간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남편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언제나 잠겨 있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A 사용지 반만 한 크기의 쪽지였어요. 거기에 단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그날 이후 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었다. 그녀를 용서하지 말고 나를 잊어라.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그 한 장뿐이었어요. 그 아래엔 그의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내가 결혼식 날 그 손가락에 끼워준 그 반지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몸이 굳어버렸고 눈앞이 하얗게 빛이 번졌어요. 세상이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가슴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한 번 났어요. 그건 심장이 아니라 오래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나는 쪽지를 붙잡고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어요.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끝내는구나. 그의 마지막 말조차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고백이자 자기 구원이었어요. 그도 결국 자기만 생각했어요. 나는 책상 위에 반지를 들었어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베었어요. 그건 결혼의 상징이 아니라 속박의 잔재 같았어요. 그 반지를 쥔 채 현관문까지 걸어갔어요. 밖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는 맨발로 나가 아파트 화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도 몸이 차가웠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안엔 내 얼굴이 작게 비쳤어요. 그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반지를 던졌어요. 그 반지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꽃잎 사이로 굴러들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눈을 아프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방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 안에는 그의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그 안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녀를 보면 숨이 막힌다. 박미현, 그 이름을 아직도 지우지 못했다. 그 글씨를 보는데 문득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후회라는 이름으로 끝내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그의 얼굴을 봤어요. 의사 말로는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며 모두 놀랐지만 나는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처럼. 그의 얼굴은 편안했어요. 하지만 내 눈엔 그 편안함조차 비겁함으로 보였어요. 살아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죽음으로 덮어버린 사람의 얼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도피였어요.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엔 여전히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식지 않은 밥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남겨지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떠나는 순간보다 남겨지는 그 이후가 더 아프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는 그녀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부고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불렀대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차라리 울었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하더라고요. 사랑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내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녀는 봉투를 두고 떠났어요. 나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그를 미워하나 그리워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제 나는 그 어떤 이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 후 나는 다시 복지관 커피 교실에 갔어요. 그곳의 공기는 예전과 같았어요. 커피 향이 가득했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드립포트를 들었어요. 뜨거운 물이 천천히 내려가며 커피 가루를 적셔갔어요. 그 향이 내 마음을 조금씩 덮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인생은 이렇게 다시 끓이는 거구나. 한 번 식은 물도 다시 온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커피 향이 피어오르는 그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았어요. 그의 이름도 그녀의 이름도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았어요. 이제 내 안에는 오직 나의 이름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아닌 미소가 흘렀어요. 쓴 커피 향이 이상하게 달게 느껴졌어요.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랑 해본 적 있나요? 한때는 전부였지만 이제는 이름 하나만 남은 그런 사랑.